네, 검찰청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역시 네 분의 완전체가 아니라 두 분만 모시고 하게 됐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반갑습니다. 서재인 변호사님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예, 거의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걱정 많이 했는데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예, 네, 아유, 저도 한 달 만에 네. 그 소재인 변호사님 뵀는데요. 예. 너무 어제는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예, 변호사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네.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아저씨가 이게 뭐가 하는 짓입니까? 네.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내가 실수했구나. 자, 우리 장용진 사회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아주경제 대표 기자 우리 장용진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 사실 저 그 김태형 기자하고 방금 장용진 TV 녹화를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구로 보건소에 요주의 업체가 됐습니다. 여기서 10명이 나왔어 확진자가. 뭐야? 그래서 오긴 이게 했네. 정말 저희가 시식 방송도 못하고 당분간은 좀 요주의 대상이고 보건소 직원들도 지금 보고 있어요. 보건소 직원분들 보시는 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저희가 방역에 협조를 해야 조기에 또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식은 좀 못해도 여러분들 이해 아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식 못할 때 이렇게 또 좋은 걸 갖다 놓으시고. 글쎄 말이야. 그러네요. 한우인데. 진짜. 한우인가? 한우래요, 한우에. 설성 맞아. 먹자. 그러네. 한우 선물 네. 세트. 예. 아. 안타깝습니다. 빨리 요주의 사업장에서 벗어나서 빨리 사면돼서 저희가 이런 시식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 잘 지내셨죠?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아, 새해 복 그런데 많이 벌써 받으십시오. 새해가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소 변호사님은 올해 계획이 뭐가 있어요? 큰 꿈이나 뭐 혹은 비전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저는 김용민 TV를 통해서 예. 좀 더 유익하고 또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드릴 수 그거 있었으면 말고 뭐 좋겠습니다. 승소율을 뭐 얼마나 올린다든지 뭐 그런 거 또 좋고요. 예. 예. 계속 승소율 100%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목표가 없지 그러면은. 그래요. 좀 생각을 안 해왔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래요. 너무 예. 바쁜 일상을 사시니까 뭐 12월 31일이나 뭐 1월 1일이나 큰 차이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진짜 제 목표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민 TV를 시작한 지 거의 저도 한 1년이 좀 넘어가는데 그러네. 처음엔 제가 너무 방송을 못해가지고 욕도 많이 먹고 댓글도 엄청 많이 악플 많이 달렸었는데요. 네, 그래도 네, 제가 네. 회를 거듭할수록 악플이 이제 줄어들어서 아유, 요즘에는 그럼요. 한 네. 회당 한두 개 정도 제가 다 읽고 있고 정말 감사히 잘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섭다, 이 말. 오늘 저희가 목표는 악플 연계로 너무 잘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농담이고 너무너무 우리 저 근데 정말 앞을 잘 보고 있다는 말씀. 예. 싸늘한 게 느낌이 아니, 확 근데 오는데요. 정말, 아니, 진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가 평소 생활하면서는 듣기 어려운 어떤 직설적인 말들을 정말 저에게 이제 답답하니까. 그리고 말 그렇게 하지 말라라던가, 변호사 예. 맞냐, 막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 제가 그동안 방송했던 것에서 제가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네. 가장 큰 원동력은 저에 대한 어떤 그런 직설적인 평가가 정말 아이고. 저는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말 잘못하시면 앞으로 벌어드립니다. 예, 절대 그 말 하지 마세요. 그거 환영하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 장용진 부장님. 사실 저는 꼼찰청장 해가지고, 지난 12월이나 연말쯤으로 우리 성렬이 형이 아웃되면은, 네. 이 코너 이름을 어떻게 바꿀까 그 고민을 했는데, 네. 그럴 일은 7월까지 없을 것 같아요.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계속 이제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마치 윤석열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방부식에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돌아가듯이 그렇지. 법무부식에도 거꾸로 가든 아. 어쨌든 법무부식에도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예, 6월 말이 되면은 저 사람은 간다. 그래요. 그러네요. 예. 네. 사실은 이제 곧 있을 그 검찰 인사, 그거 끝나면은 뭐 종이호랑이란 얘기도 있더만요, 보니까. 원래 그 윤석열 총장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니까 총장이 인사권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렇지. 그런데 응. 지금 추미애 장관이 1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윤석열 총장 주변의 사람들을 전부 다 지방으로 좌천을 보내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힘이 빠지는 게 정상인데 그때마다 이걸 어떻게 넘겨놨느냐 하면은 오히려 청와대와 법무부를 들이받는 그렇죠. 걸로 네. 그것을 극복해 갔거든요. 아,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제 교체되고 다음 박범계 장관이 들어오니까 이제 내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때가 왔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 살아온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글쎄요. 살아올지 안 올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 인사를 지나고 나면은 이제 완전히 종이 호랑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인사에서 뭐 우리 한동훈 형이 돌아온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은요. 박범계 장관이 교체가 되겠죠. 예. 그렇죠. 이거는 저 우리 검찰청장을 그냥 검찰 장관으로 바꿔야 돼요. 그때는. 박범계 장관으로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 설마 이 국민들의 민의를 아는데. 그렇죠. 뭘 그러지 아니, 않을 겁니다. 예. 작년에 국정감사 때도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네. 여기 저 추미애 장관의 연장선이 되지 않고 갑자기 뭐 적당히 대탕트 무드로 간다, 화해 무드로 간다. 이거는 뭐 진짜 그만하자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광고부터 하고 오늘 저 이야기 보따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곱창 전골부터 여러분들께. 이거는 정말 시식해야 돼요. 너무 아쉽네요. 시식이 없어서. 요거 저 드신 기억 나죠? 그럼요. 너무 맛있었죠. 이 국물은 정말 100만 불짜리 국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00만 불짜리 국물. 자, 꼼찰청장에서 지난달에 광고를 진행한 이후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대박이 난 거는 우리가 알려드린 것도 있지만은 아무리 잘 알려드려도 이게 저 소비자들이 맛이 없다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 계속 대박이 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감동했던 그 입맛을 소비자들도 지금 느끼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저 회사 이름이 곱창 소식입니다. 곱창 소식. 곱창 소식이 너무 잘 돼가지고 나중에 상장하면은 곱창 대식으로 이제 바꿀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곱창 소식의 곱창 전골 소개합니다. 아직 김용민닷컴에 입점하진 않았기 때문에 검색창에서 곱창 소식을 검색하셔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전까지 저희가 이제 먹방을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제 12월 2일 꼼찰청장에서 어떻게 맛있게 드셨는지 저희가 잠시 자료화면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우리 아들내미가 좀 네. 이 곱창을 구이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양념구이. 네. 볶음. 네네. 양념볶음. 그런 거는 좋아하는데 이거 탕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네. 근데 이거 먹고 맛있대. 걔가 좀 그게 입이 짧죠? 까다롭죠? 짧지는 않은데 좀 까다롭죠? 까탈스러워. 예. 사실 저는요, 곱창 전골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국물 있는 거는 왠지 조금 냄새 날 것 같고 그래서 안 먹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국물은 너무 맛있으니까 먹었는데 혹시나 하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이건 구운 거보다 더 맛있어. 야, 여러분 꼭 드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탕이나 찌개 같은 거 먹으면은 꼭 공깃밥을 2개를 시켜 먹거든요. 네. 너무 맛있잖아요. 하나 더 있어야겠다. 근데 집에서 해 먹었는데 더 있잖아요. 이거보다 양이 좀 더 되잖아요. 야, 많아. 먹다 보니까 밥 한 솥을 다 먹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아이고 잘 봤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 이 침샘이 다시 복원된 것 같아요. 침이 막 근데 정말 쏟아져 저도 나오고 생각이 있습니다. 나요. 네. 그때 네, 맞아요.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따로 보내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오. 그걸 또 이제 식구들이랑 앉아서 또 먹었는데 그 맛은 정말 이게 내가 정말 잘했다, 광고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후회하지 않는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곱창을 좋아하는데 이제 곱창 하면은 이제 그 맛도 참 좋지만은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이 곱창의 위생. 그렇죠.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실 정말 그 여러 가지 염려와 우려는 매우 합리적입니다. 왜냐? 소의 내장은 살코기보다 훨씬 민감하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면은 냄새가 나서 그렇죠. 먹혀요. 욕하죠. 예. 그래서 곱창에 대해서 안 좋은 추억 가지신 분들이 되게 이런 경우예요. 네, 그렇죠. 나쁜 곱창을 먹어가지고 곱창하면은 뭐 oh no shit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곱창 소식으로 과거의 그 나쁜 추억을 한번 박살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곱창 소식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해썹 업체입니다. 해썹이 뭐냐? 위생적인 시설에서 이 가공했다는 인증입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거예요. 아울러 특허받은 세척공법으로 곱창의 곱은 살리면서도 이물질은 깨끗하게 제거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맛있는 곱창 전골은 정말 만나기 어려워요. 특히 이제 배달받은 이런 곱창 전골은 아무리 맛있어도 좀 그렇죠. 그게 아쉬움이 남는 많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곱창 소식은 다릅니다. 곱창 구이야 사실 고기의 신선함이 중요할 뿐 조리법은 별 차이가 없지만은 곱창 전골은 다릅니다. 맛있는 곱창 전골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곱창 소식의 곱창 전골은 그 맛을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네. 먹어봤기 때문에 고기도 맛있지만은 이 칼칼하면서도 달큰한 국물. 야, 요거는 말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으신 포인트입니다. 오래 끓일수록 더욱 끝내줍니다.
또한 타 제품에서 볼 수 없는 4가지 내장, 양, 곱창, 대창, 염통이 한 패키지에 무려 400g이나 들어있어서 제대로 된 곱창 전골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쉽게 모이기 힘든 요즘 유명 음식점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제대로 된 곱창 전골, 또 곱창구이를 집에서 편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가격은요, 원래는 29,900원인데 새해 특가로 세상에 7,000원을 깎았는데요. 오. 22,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와. 29,900원. 그러니까 3만 원이 조금 안 됐는데 100원 모자란 거죠. 22,900원, 23,000원. 네, 그렇습니다. 22,900원에 판매하고 7,000원이나 있습니다. 깎아진 거네. 그렇습니다. 예. 자, 빠른 품절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곱창 소식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곱창 전골 외에도 설날 선물 세트 등 다양한 제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곱창 소식, 곱창 전골 여러분들께 달큰한 시간을 선사해 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곱창 전골 외에 설날 선물 세트 중에 이제 양념 불고기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아, 여기서? 네, 오.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양념이랑 고기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네. 양파랑 떡볶이 떡만 넣고 해서 도시락 반찬으로 써서 가져갔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 도시락을 싸갔습니까? 근데 요즘엔 도시락 매일 싸갖고 다니고 아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예. 요새는 이제 도시락도 이제 많이 도시락 많이 이용해요. 이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구내 식당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네,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도시락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역시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전골 같은 거, 전골 그럼, 이거 그럼. 네. 이렇게 예. 가운데 큰 냄비에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둘러앉아서 이렇게 떠 먹는 게 진짜 그 맛인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빨리 그런 때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음, 곱창 전골 이게 여기서 먹으면 자꾸 얼마나 생각나네. 생각나죠. 너무 맛있었잖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곱창 전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소장님 변호사님 어떤 네. 얘기부터 해볼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3가지인데요. 고 박원순 시장 비서가 서울시 직원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이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라고 인정한 그런 판시에 대한 내용이랑 그다음에 정광훈 목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그 내용이랑 그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이번에 무죄가 아니라 실형의 법정 구속된 아이고 오랜만에 방송을 하려고 뭐 사실 뭐 잘 안 그게 뭐 되네. 무죄나 다름없지 예, 뭐. 아니, 8개월만 살다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준비했는데 어떤 것부터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짧게 오늘 그 압수수색 네. 김학의 수사 과정에서 출국 금지를 했는데 출국 금지가 부당했다. 이러면서 윤석열 검찰이 칼 뽑아서 오늘 법무부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법무부를 압수수색했고요. 법무부뿐만 아니라 이제 인천공항, 그다음에 대검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인천공항도 그렇고요, 대검도 그렇고요. 압수수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된 거는 이제 법무부는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게 과천. 예, 과천인데 예. 그것도 법적지껄하게 요란스럽게 할 것 같은데 조용히 와서 조용히 뭐 주세요 하고는 조용히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 자료는 다 갖고 있을 텐데 굳이 오늘 왜 왔지? 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가는 거 갑자기 발표는 또 똥 한 거야. 예.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뭐 다른 생각이 있나? 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오늘이 공수처가 사실상 첫 발을 떼는 날이죠. 공수처장이 오늘 네. 취임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평검사급, 부부장급에 대한 인사가 또 있었어요. 네. 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댈 수 있는 인사가 지금 이게 마지막인데 이 인사도 역시 추미애 장관이 손을 대서 이제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뭘 말하느냐? 윤석열 총장이 이제 할 수 있는 인사는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에 맞춰 가지고 이 법무부 압수수색을 땅 했다라는 건 뭘 말하느냐? 사실상 또 언론 플레이형이었다. 압수수색이 필요했다기보다 압수수색이라는 이벤트가 필요했다. 그 목적은 뭐예요? 나 살아있다. 나 안 죽었다. 나 안 죽었어. 나 이 총장이야. 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하하, 참 이건
네, 저도 그렇게 보이네요. 사실 김학의에 대한 출국 금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게 부당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는 사실 그 전에 김학의를 제 식구 감사기로 해서 2번이나 불기소 처분한 것에 글쎄 대해서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없이 또 그 출국 금지의 문제를 다투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이거 조문을 이제 다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사소한 절차상의 위반은 있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출국 금지 조치를 직권으로 내릴 수 있다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김학의 출국 금지 그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기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뭐냐면은 그 뒤에 안양지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네, 아마 네. 이제 아니 제가 안양지청이 알기로는 이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학의 전 차관 측에서 고소고발이 제기된 걸로 알아요. 나 억울하다라는. 근데 뭐 그건 가능하겠죠. 그쪽 편에서는 뭐 어떻게든 간에 여러 가지 저항을 해볼 테니까. 그 부분이 아마 그렇게 접수가 돼가지고 진행을 했던 모양인데 그 당시에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법무부에서 혹은 뭐 어디에서 외압이 와가지고 수사를 못했다라는 갑자기 외압 논란으로 또 슬그머니 넘어와요. 이게 전형적인 뭐냐면은 물타기, 시선 돌리기.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다른 데 있는데 거기서 시선을 김학의로 돌리고 김학의로 안 되니까 외압 논란으로 돌리고 자꾸 돌리고 있어요. 전형적인 적폐들이 써먹는 국민들 눈속임 작전인 거죠. 자, 그렇게 제가 뭐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결국에 이 오늘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 우리 한번 돌아가 볼게요. 2019년 3월. 그 당시에 김학의에 대해서 언론들이 뭐라고 그랬냐. 김학의가 출국 금지 안 됐대. 출국 금지 왜 쟤를 안 해? 쟤 출국 금지 시켜야지. 라고 여론이 빗발치던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죠. 그때는 출국 금지 하는 게 맞았어요. 그랬죠. 근데 그 빗발치는 여론 속에서도 출국 금지를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대검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맞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잘못한 거예요. 네. 그래 놓고서는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사실 그때도 그걸 출국 금지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검찰이 편법을 썼든지 뭔 법을 썼든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범죄자가 도망을 가려고 그래. 네. 그러니까 도망가는 범죄자를 어떻게든 간에 잡아야겠다. 그렇지. 라고 해서 한 걸 그 사람을 보고 마치 도둑 잡은 경찰관한테 야, 너 왜 출동할 때 휘발유는 정품을 써야지 왜 이상한 걸 썼어? 라고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지금. 되게 좋은 비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당시에 만약에 김학의가 그대로 출국하게 놔뒀다면 국민적인 비난은 더 감당하기 어려웠을 아유, 거예요. 어떻게 감당해요? 그랬으면 아마 그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아작이 났죠. 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괜히 지금 뒷북인데, 근데 지금 문제는 조선일보, 뭐 양모 기자, 뭐 변호사인데 이 양반도 아니 갑자기 외압 논란을 들고 나와요. 외압? 네. 누가 외압? 그 당시에 이제 수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김학의 출국 문제와 관련해 수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못했다. 그 외부 압력이 뭐냐? 대검에서 니들 수사 계속 할 거니? 라고 물어봤는데 답을 안 했대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 분위기가 답을 못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외압이다. 라는 식으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도 그러니까 누구의 이해가 안 이익을 되는데? 위해서 그런 압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모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그 조선일보 측에서 흘러나오는 뭐 우리 쪽으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슬금슬금 흘려주는 정보가 있어요. 이게 조선일보에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뭐 명확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쪽 편에서 나왔다라고 추정되는 그런 정보들이 쑥쑥 들어오는데 그 중에 되게 뭐냐면은 야 이거 그 당시에 한겨레하고 MBC의 조국이 민정수석이었죠. 네. 조국이 전화해서 알려줬대. 그 얘기 그래서 결국에 조금 있어 보세요. 이 얘기가 결국 조국 장관으로 이어질 거예요. 아, 이게 조국 장관으로 이어집니까? 조국 장관으로 이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뭐다? 선거용이다. 아, 그 큰 그림이 있었군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어떤 상식을 가진 그리고 일반적인 국민 정서에 비춰보면은 당시에 김학의 출국을 금지하지 않았다면은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뭐 이게 긴급 속보로 뜨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법원이 그냥 영장 자판기 노릇을 또 한 번 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 좀 형식적인 그거 왜 그래요, 그런 그거? 절차인 것 같아요. 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법원인데 나경원한테는 그렇게 뭐 100% 엄격하고
얄짤없는. 김건희한테 그렇게 엄격하던 법원이 왜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나게 함부로 하는지. 이거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적폐 무죄, 개혁 유죄 이게 지금 현재 법원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판사들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판사들이 적폐가 아니고서야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선거를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해서 지금 김학의 관련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여러분 놀라시겠네. 예. 근데 진짜 이런 일들을 계속 7월까지 하려고 합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은? 이게 계속 7월까지 계속 갈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뭐 조중동을 비롯한 적폐 언론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생쇼를 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선거입니다. 지금 선거 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선거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또 그 선거가 끝나봐야지 알 것 같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는 대선 이후 이제 그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마치고 나면은 대선 이후까지는 이제 선거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지. 그러니까 마지막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선거를 이겨야지 대선까지 여세를 몰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임기안의 마지막 선거예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네. 보궐선거가.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든 간에 물고 늘어져 보겠다라는 작전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용이다라고 보시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오늘 우리 김태형 기자 전화를 또르르 받아요. 예. 야, 그거 말이야. 조국이 한겨레하고 MBC에 전화를 해준 거였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잡고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김태형 기자 보고를 해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래? 뭔가 좀 결이 안 맞는데? 라고 했죠. 네. 그 취재를 해보라 그랬죠. 예. 취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당사자한테 연락을 해야죠. 메일 보내고. 네. 특히 저기 페북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네. 예. 페북 메신저로 보내고 막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했더니 네. 조국 장관 측에서 답이 왔어요. 예. 돌아 들어왔는데 자기도 처음 듣는 얘기래요. 그러면 뭐. 그렇죠. 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봐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참 논란 이슈로 만들어버리고 끝에는 뭐 그냥 흐지부지. 네. 근데 조국 장관에게는 상처 입힐 만큼 입히고. 그렇죠. 또 그 시점에 또 조국 장관이 본인 당사자의 1심 선고도 그 무렵에 또 있을 예정이죠. 그러니까 요 상황을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여론 조성을 해보겠다, 분위기 조성을 해보겠다라는 작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흘리고 떠보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작전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역시도 선거용으로 써먹는 쓰고 버리는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의 사안이 되지 않을까. 네. 세상에 이런 최악의 검찰입니다. 개 XX 쓰레기가 무엇인가를 그야말로 쓰레기도 만천하에 두 종류가 있어. 그냥 버리기만 하면 되는 쓰레기가 있고요. 예. 반드시 정화해야 되는 유독성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플루토늄 이제. 플루토늄이야 거의. 변호사님, 네. 이런 공직자들을 좀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었죠. 근데 공수처가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만 공수처가 이거 수사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자기들이 뭐 건이 있으니까 수사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흐지부지 되면 그러면은 수사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건 다 그럼 수사 대상, 처벌 대상이냐 또 이렇게 발광할 수도 있고. 아마 그 부분도 그래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에서 무언가를 조사하는 걸 이제 물고 늘어지기에는 그 사안 자체가 그 사안에 집중하기에는 조중동 적폐 언론 입장에서는 그렇게 깜냥이 안 나와요. 깜냥이 안 나오고 또 뭐가 있느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 사안이 논란거리가 됐다. 그 자체가 그 당사자 검사한테는 엄청난 불명예. 압박이 될 겁니다. 불명예. 불명예는 둘째치고 압박이 될 거예요. 자기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좋게 오르락내리는 게 아니라 안 좋게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론에서 누구 XX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될까요? 맞네요. 못합니다. 예. 바로 그 자체로 그래 처벌은 둘째치더라도 그 자체로 위축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정리를 잘 해봤고요. 자,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식의 고난도 아닌 판결을 내린
한마디로 말해서 재판 없는 판결을 내린 조성필 판사의 판결. 이 내용을 우리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이 좀 소상히 한번 좀 풀이해 주시죠. 일단 사건 개요를 살펴보면 고 박원순 시장의 비서가 서울시 직원을 성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네. 그 직원이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죠. 근데 네. 그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그리고 뭐가 더 문제냐면 이 이후의 뉴스 기사를 보면 마치 박원순 시장이 보낸 문자가 나온 것처럼 그렇지. 어떤 뭐 음란 문자를 보낸 것처럼 그게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정말 많은 제목으로 뽑혀서 뉴스가 홍수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걸 처음에 보고 아 뭐 문자가 나왔나 보다 그렇게 예.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뉴스 기사들을 이제 하나하나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판사가 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했어야 되는 거는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가해자를 이제 A 씨라고 하면 그 A 씨는 준강간치상이라는 죄로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성폭행으로 인해서 네. 상해의 결과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중간간이라는 거는 이제 술에 취해서 예. 어떤 뭐 의사 능력이 없는 그런 분열을 이렇게 간음을 했을 때 중간간이 성립을 하는 거고 네. 그 간음 행위로 인해서 상해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중간간 치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 상해라고 하는 건 몸의 상처만이 아니라 정신적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네. 다 그래서 포함해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입었다라고 예. 피해자가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 진단서도 냈고 예. 그러면은 이제 가해자 A 씨 입장에서는 중강간죄로 처벌을 받는 것과 중강간치상으로 처벌을 받는 것 사이에는 법정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해는 나로 인해서 입은 게 아니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서 입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말 사람 입장에서. 자기 살려면. 애꿎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주장을 한 나쁜 거예요. 놈이지. 아, 지가 수행비서인데 어떻게 아, 네. 아우 배신자가 아우.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중간간 행위와 그 피해자의 PTSD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A 씨가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그 기록, 그 의무 기록에 대해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했고 그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병원으로부터 그 진료 기록을 받아봤던 거예요. 예, 네. 진료 기록이죠. 예. 예, 그 진료 기록 안에 이제 피해자의 어떤 그 진술이 담겨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음란한 문자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는 일단 판단은 필요했어요. 이것은 피고인은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거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때문이 아니고 피고인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판단은 필요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사실 정신과 상담기록 의무 기록은 환자의 진술을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물증이나 이런 게 입증되었다기보다는 그냥 예. 피해자의 진술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 정신과가 무슨 수사를 해가지고 당신 거짓말 했어? 거짓말하면 이거 책임져야 돼. 이러면서 말하자면은 내원자한테 그렇게 팩트 체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피해자가 아 내가 이런 일로 이런 문자를 받아서 박원순 시장이 이런 문자를 보내서 내가 성추행에 당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의사 입장에서는 아 그 문자 받았어요. 그 문자 좀 보여줘봐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큰일 그렇죠. 나죠. 그렇게 그러면 못하죠. 큰일 나죠. 고소할 네. 거예요. 그러면.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의 진술을 다 적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술 내용이 기록부에 있었던 거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재판부는 성추행이 있었다. 성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일단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실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는 전혀 없었던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어야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은 진료 기록에 이런 내용은 있었지만 피해자는 A로 인해 PTSD를 겪게 되었다고 인정된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럼요. 것임에도 당연히 그 왜 이 사실 정확하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충분히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예. 입증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A 씨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헷갈려요. 지금 이미 이름이 다 나왔으니까. 아, 그런가요? 예. 수행비서 정모 씨. 수행비서 정모 가해자 이름은 나왔어요. 정모 씨.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전 비서 이렇게 A 씨 이렇게 하는 게 안 네네. 헷갈리죠. A 씨라는 게 너무 헷갈려 가지고 네. 정 씨, 수행비서 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법정형이라는 게 재밌는 게 강간치상이면은요.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강제적인 성관계를 위한 폭행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강간치상이 시작이 성립돼 맞아요. 버려요. 네네. 네. 준강간치상도 비슷하거든요. 따라서 성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폭행이 있었고 그래서 강압적인 행동이 있었고 그로 인한 상해가 발생을 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강간치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PTSD가 존재한다. 음. 그것의 행위는 준강간 상황에서 일어났던 강압적인 행동 등이 원인이다. 네. 라고 해야만이 사실 이 죄가 성립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피고인 입장에서는 뭐라고, 정씨 입장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나는 성관계 안 가졌어요. 가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 몸에서 정액 반응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냥 준강간으로 돼버리고 치상이 인정이 안 돼버리면은 이 사건 자체를 처벌할 수 없을 가능성이 생겨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모든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판사가 박살이 나겠죠. 그런 면에서 약간 판사로서도 무리를 해야 할 겁니다. 무리를 하면서 약간의 언론이라든지 여성단체에 서비스를 한 것 같아요. 나 건드리지 말아줘. 라고. 그런 측면도 있는 것 네. 같긴 한데.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판사가? 그게 무서울 것 같아요. 예, 판사하지 판사가 말아야지.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 네. 아 그럼 판사하지 말아야지. 그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좀 잘 따져봐야 될 것이 이 사건도 사건이지만 다른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반론권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박원순 그렇습니다. 시장. 네. 근데 거기에 어떤 재판 없는 판단을 한다는 거는 네. 이거는 사법적 폭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 박원순 시장은 이미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무런 반론을 행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 그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진술 하나로 박원순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 문자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면 문자 메시지가 증거 능력이 확실한 이유는 예. 보낸 사람한테도 남아있고 받은 사람한테도 남아있고 그렇지. 심지어 통신회사 서버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내용 증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은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에서 나오면 좋겠죠. 안 나온다. 그럼 나오기 어렵겠다. 또는 뭐 제출을 못했다. 그러면은 피해자라는 분이 그냥 말씀하시면 돼. 봐, 내 핸드폰에 있잖아. 라고 보여주면 땡이에요. 네.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거예요. 음. 정말 답답한 부분은 그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그 문자 메시지 그걸 공개해 달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문자 메시지 공개는 내가 이런 문자를 받았다. 즉 피해자한테 어떤 추가적인 2차 가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의 가해 행위만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차 가해가 아니기 때문에 제발 당신이 받았다는 그 문자 좀 공개해 달라. 예. 라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2차 가해라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 예. 진짜 이거는 제가 늘 하는 얘기 그 문자만 보여달라. 그러면 내 깨끗하게 박원순 시장에 대한 모든 미련을 접겠다. 깨끗하게 있겠다. 그리고 우리도 차라리 박 시장 깔끔하게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정말로 이제 우리 기억에서 지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보여달라. 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이 상황에서 음. 재판전 판사라면은 그럼 이런 문자를 받으셨다고 진료 기록에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문자 지금 제출하실 수 있나요? 라고 판사는 물어를 할 수 있어요. 이 사건 같아서 그렇게도 할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걸 2차 가해라고 할 수는 없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나왔으면 이렇게 기재를 해도 돼요. 예. 안 했잖아. 그럼 예. 이렇게 기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만약에 있으려면은 지금 4년 동안 이제 저도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네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 이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받은 그 날짜를 보면은 정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에 그렇죠. 이제 직후예요. 직후여가지고 만약에 5월 초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상담 기록이 남아 있었다면 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기적으로도 조금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좀 어려운 더군다나 측면이 그 시점이 있는 거죠. 시기상으로 김재련 변호사와 첫 접촉을 하고 난 이후에 만난 이후에 예, 얘기예요. 그 만난 이후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로 사실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뭐 어떻게 해서 뭐 변호인을 선택해서 이제 증거를 탄핵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되게 황당한데 아니 재판에서 사실 이 진료 기록을 좀 더 이거를 증거 능력으로 확보해가지고 진짜 그 성추행동이라고 성희롱에 가깝던데 네. 존재했는지 예.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싶었다며 제가 문자 메시지 한번 내보세요라고 예. 얘기하면 되는 거였어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공개하는데 이 사건을 정말 사설 탐정처럼 조사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곧 입장을 낼 것 같아요. 그분이 입장을 낼 때 되면은 조성필 판사가 아마 대가리 박아야 될 겁니다.
아 제발 좀. 이번 재밌는 게 조성필 판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조성필 기자가 썼더라고. 동명이인이에요. 예. 아, 나 너무 당황했어. 조성필 판사라고 썼는데 기자 이름도 조성필이야. 여러분들께만 말씀드리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만큼 아시는 분입니다. 당사자만큼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 조만간 입장을 낼 것인데 참 이번 판결이 과연 합리적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참 너무 슬프네요. 이 언론들이 말이죠. 비판을 해야 됩니다. 이런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 되는데 거봐 내 말이 맞지. 박원순 성추행했잖아. 이러고 있단 말이야. 진보 언론까지. 참 이건 제가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네.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게 동성애와 관련된 논란이 네. 되게 이렇게 크게 지금 벌어지고는 있는데 네. 이게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와닿는 일인가? 쉽게 말해서 우리 동성 커플이 나 결혼할래요, 혼인신고할래요라고 하는 사례가 빈번한가? 그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동성애 문제가 물론 동성애 때문에 피해와 차별을 받으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한 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또는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수준에 비해서 좀 과잉된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건 진보 보수 똑같아요. 예. 사실 이 시작 자체가 이제 보수 기독교계에서 시작이 된 건데 네. 보수 기독교계에서 동성애 문제를 이렇게 들고 나와서 전 되게 뜬금없었거든요. 되게 너무나도 뜬금없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진보에서 받아줘. 그래서 갑자기 싸움이 이렇게 논란이 확 커지고 있는데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 수준이 우리 실생활과 어느 정도 바탕을 두고 있느냐. 저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슈 4대주의라고 불렀어요. 이슈 4대주의. 예. 미국이나 유럽에서 진보와 보수가 싸우는 핵심되는 이슈가 젠더 이슈잖아요. 네. 그걸 수입을 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요새 들어서 제가 우리 어머니 그리고 저와 함께 한 시대를 살았던 비슷한 연배의 여성들한테 정말 감사해요. 왜? 제 시대에 저 비슷한 시기에 70년대 초 X세대죠. X세대 여성들이 어떠냐면은 정말로 그 머릿속은 진보적이었어요. 그 평등의식이 너무 충만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말 50년대였거든요. 그 상황에서 가장 괴리를 많이 겪었을 세대가 X세대 여성들이었는데 네. 지금까지 참아준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에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해 보자면은 그런 젠더 이슈라든지 이런 분들 역시도 이게 정말로 자신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차별감하고 실제의 그 차별이 어느 정도 괴리가 있지 않냐. 여기 역시도 그 역시도 보면은 약간은 이슈가 수입된 이슈가 우리 지금 정치라든지 논란을 좌우하고 있지 않느냐. 예. 이슈 4대주의, 예. 이슈도 외제가 좋아. 뭐 이런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말하기가 정말 저도 조심스러운 주제인 것 같아요. 이 젠더 이슈라는 게 저도 너무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저는 굉장히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법리적으로.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판결도 그렇고 그 사회적 분위기가 가해자 중심, 남성 중심의 가해자 중심으로 흘러갔던 거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을 하고 어떤 우리 사회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반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성인지 감수성을 들여와서 주장하는 거는 저는 그건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정말 그렇지.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서 보호받아야 될 피해자가 이것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게 되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박원순 비서 그 서울시 직원 성폭행 사건 판결에서 보면 저는 이 재판부가 뭐 눈치를 받건 뭐 어떻게 했건 법원으로서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예. 재판부로서는 이러면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언론에서 받으면서 마치 그런 문자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지. 그 기사를 보는 사람들한테 이런 문자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기사들을 계속 썼다는 거. 저는 그게 사실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요.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정강훈, 이재용 이렇게 두 개. 그래. 전광훈 얘기 한번 정광훈 해보겠습니다. 저희 얘기해볼까요? 정광훈 얘기를 뭐 좀 제대로 짚었어야 되는데 저희 그 평화나무가 내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검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어떤 기자회견을 하느냐. 예. 전광훈 1심에서 빠진 혐의가 있고요. 네. 빠진 증거가 있습니다. 요거 그런가요? 2심에서
공소장 변경해달라. 아. 이 내용 좀 넣어달라고. 애써서 내일 이 추운 날 아침에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래요. 변호사님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검찰이 지금 무죄 판결에 대해서 일단 항소를 했다고 뉴스 기사를 본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정광훈 목사에 대한 혐의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사전 선거 운동이 하나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명예훼손의 혐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그 정광훈 목사의 발언은 이거였어요.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 자유우파 국민들이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이상 우리가 하나가 돼서 4월 15일에 이겨야 한다. 이 말을 이제 법원은 어떻게 봤냐면 이 말 정도로 가지고는 이게 자유한국당 지지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거운동이라고 하려면은 정당 후보자가 등록돼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두 가지 점을 근거로 이제 무죄 판결을 쓴 것 같아요. 가만히 있자. 항상 그렇습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지 않고 일단 사전 선거운동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운동이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네. 누군가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의 어떤 그 선거운동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 선거운동 개념을 너무 재판부가 좁게 해석을 했다.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제58조의 선거운동, 그러니까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바로 뒤에 58조에 2가 신설이 됐는데 그 58조의 이 사무의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이 될 수 있다. 이게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있지만 그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가 되거든요. 지금 이 정광훈 목사가 한 행위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운동에 포함이 되고 이제 그 판례상도 이건 선거운동의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게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직선거법 58조 2 검색해 보면 판례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이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이 황교안을 필두로 자유우파 정당들이 연합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취지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에 놓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피고인에게 너무 유리하게 해석을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시에 이제 자유한국당 지금의 그 미래통합당이죠. 그 대표인 황교안 대표와 그다음에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랑 정광훈 목사의 어떤 관계나 그 집회에서의 행동이나 뭐 연설 발언 등을 비춰보면 이 자유우파 정당은 자유한국당을 지칭하는 게 네.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건 조금 너무 해석을 좀 너무 넓게 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이제 검찰이 이제 항소를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주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광훈 목사가 구속될 때 재판부가 뭐라고 했었냐면 구속이 됐었잖아요. 네. 그때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 선거권이 없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굉장히 중대하게 판단을 하고 범죄 정광훈 혐의가 목사를 소명된다고 예, 했어요. 구속을 했었단 구속시켰던 말이에요. 판사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후보자가 특정이 안 됐어도 이거는 충분히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으로서 선거운동이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다퉈봤으면 좋겠고 저희가 분명히 내일 하려고 하는 얘기 중에 핵심이 이겁니다.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월 1일 넘어가는 시간 네. 광화문 광장 쪽에서 빤스 목사 세력이 송구 영신 예배란 걸 했는데 네. 여기서 당신이 만든 기독자유당 그 비례대표 투표 때 찍어라 이렇게 사실상 얘기를 한 것이고 네. 이건 뭐 당연히 특정 당을 네. 지목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또 이 사건은 경찰이 피고 전광훈과 또한 기독자유당 대표 고영희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공소장에서 이 부분은 뺐어요. 핵심 증거인데 이걸 뺐어. 왜요? 왜 뺐는지 모르지. 그거는 봐주려고 그런 것이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돌연 공소장에서 이걸 뺐는지. 봐주려고 한 거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글쎄 말이야 이거 특정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당을 밀어달라. 그런 취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있었다면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오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당시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용 이게 당연히 들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왜 뺐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내일 이 내용을 꼭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할 생각입니다. 장영진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그 전광훈 무죄 판결?
자, 일단 제가 음.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네. 저기 지난 선거 때 대진련에서 대학생 진보연합에서 나경원 후보의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사사건건 아베 편.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사건건 아베 편. 요렇게 해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냥 서 있었어요. 아, 이거 뭐 나경원이 아베 편이다 이런 말도 안 했고. 아니고 자유한국당- 이게 바로 이게 보시면은 건물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에서 길 하나 건너서 있었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뒷 배경에 나경원 의원이 있었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이 행동이 선거법 위반의 그 기소에 위반 혐의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됐어요. 아, 그래요. 아니 사사건건 아베 편 누구라고도 안 했어. 그냥 뒷 배경에 나경원이 나왔을 뿐이야. 그것도 문제라며.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법이 이렇게 지멋대로 해요? 그게 지금 기소가 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판결은 났나요? 그 아직 유죄가 그 났나요? 진행 중입니다. 이거. 만약에 지금 똑같은 상황이네요.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애둘러서 말했지만 이거는 자유한국당을 지칭하는 게 맞는 거였는데 이것도 똑같네요. 나경원은 없었지만 뒤에 사진이 있으니까 나경원을 지금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두 가지가 지금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한번 뭐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네. 심지어 이런 게 있어요. 대학생 진보연합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광진구 근처에서 오세훈 후보 사무실 주변이죠. 거기서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대요. 1인 시위를 했어요. 그것도. 네. 이거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실제로 기소가 됐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건 벌금 300만 원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아니 누구라고 지칭 안 했어. 네. 딴 게 아니라 이 법률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근데 이 의도와 목적이 낙선의 목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라면 당연히 정광훈은 또 하고도 남지. 아, 그렇죠. 지금 예전에 나경원 의원 나와서 이제 또 생각이 나는데 주어가 없다. 주어가 없으니까 이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그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엄청난데 진짜. 근데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지만 주어가 없어도 재반 표현의 다른 상황에 비춰봤을 때 주어가 특정이 되면 그거는 명예훼손이나 어떤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누구를 직접 지칭하진 않다면은 뭐 나중에 판결할 때 조금 좀 고려해 주는 면은 있어도 그 자체로 뭐 무죄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는 보기 어렵다. 예. 보니까 이게 벌금형이 나온 걸로 돼 있네요. 이미 그래서 나왔어요. 벌금형이 나와가지고 모금 운동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랬으면 맞네. 근데 이게 정광훈은 아니다. 네. 그 선거운동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적폐 무죄, 개혁 유죄 이거밖에 안 돼요. 그렇지. 판사들이 적폐들의 편이다. 예. 적폐한테만 유달리 관대한 적폐 그런 판사가 적폐 판사인 거예요. 네. 하여간 빤스 목사 건에 대해서는 저희 그 평화나무가 정말 이 사원을 걸고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전광훈 씨에 대한 어떤 사감이 있다든지 어떤 억하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지금 전광훈 씨가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3월 1일에 또 문재인 대통령 몰아내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네, 무슨 인사를 가지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인사를 했다. 뭐 이런 강경화 거 아웃시킨 게 네. 김여정이 요구해서 그랬다느니. 그리고 또 저 뭡니까 이재용 유죄 판결은 또 역시 북한이 네. 지령했다느니. 이런 얘기들을 뭐 그냥 스스럼 없이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현 정부가 빨갱이, 공산당 뭐 이렇단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사전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그런 네.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현 정부에 대한 삭간론을 뒤집어 씌우는 건 정말 문제가 판사가 크네요. 검사가 의지만 있으면 그 저기 선거법 위반으로도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거 분명히 선거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게 명백하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3월 1일 날 진짜 짜증나는 게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마시안도 그렇고 우리 김용민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번 엄청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작년 6월쯤 7월쯤에 코로나 발생자 수가 5명, 10명 이 수는 뚝 떨어진 상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8.15 집회, 정광훈의 8.15 집회 때문에 확 늘었다가 그다음부터 50명 밑으로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것이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12월 대폭발로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그 피해를 입었고요. 정말 피해 많이 입었어요, 우리도. 그리고 그 당시 8.15 집회 때 분명히 집회에 참석한 사람인데 현재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1,0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그렇지. 그래요. 예. 그 사람들 중에서 이게 발병 빈도수를 따지면은 적어도 한 7, 80명 정도는 확진자였을 걸로 보이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조용한 알 수 없는 전파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12월 달이 대폭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자들 얼마나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신데요. 1년 내내 장사를 못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전광훈은 격리시켜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근데 또 이- 그런 놈을 왜 판사가 판사가 코로나가 아닌 다음에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그 가짜 뉴스에 선동당하는 게 뭐 가벼운 행위로 좀 알고 계시는데 제가 한국형 IS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유, 아니 빤스교에서 화염방사기가 제조됐습니다. 사제 화염방사기. 화염방 진짜요. 그 사태와 관련해서 아니 도대체 종교는 나름대로 뭐 그런 어떤 교당이나 이런 데 가서 심신을 수련하고 사회 공익과 또 양선을 베푸는 어떤 개인의 심성을 개발하기 위해 나가는 게 종교 기관의 역할 아닌가요? 근데 나가가지고 화염방사기를 제조했어. 화염병 던지고. 이 정도면 종교가 아니라 사교죠, 사교. 예, 이런 사교 집단의 수장을 풀어줘가지고 지금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가짜뉴스로 선전선동하는 이런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는 거. 이거는 뭐 그렇게 하라는 동료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또 지경 아니에요? 법원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광훈을 격리시키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이 오고 큰 공해가 발생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전광훈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길을 쓰는데 이 검찰이 비호했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고요. 법원은 물론이고 또한 이 스피커라는 사람인데 전광훈을 두둔하고 자빠지는 이런 일들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 전광훈으로부터 네트워킹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발본색원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길은 힘들지만 꼭 해야 한다라고 마음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도와주시고요.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그루밍 당하면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어우, 화염방사기를 쏘는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화염방사기, 오. 자, 평화나무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저 한 가지 전광훈 예, 한 가지 말씀해 못한 주시죠. 게 예. 그 명예훼손에 대해서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간첩이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이제 무죄로 판시하면서 어떤 법리를 얘기를 했냐면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정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그 기본적인 법리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 자체는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적 인물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이 되고 국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 허용되는 범위는 더 넓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어떤 그 일반인의 상식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하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 의견 표현이고 모르시네. 수사학적 과정이다. 너무 이렇게 모르신다.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의 적시라고 좀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사건들을 좀 찾아보니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한 어떤 언론인인가 그분이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또 선고된 사건도 있었다고요. 고영주, 예. 고영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색깔론을 입히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사회에 끼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특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그렇게 연설과 집회를 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 심각성도 좀 고려를 해서 항소심에서는 잘 판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광훈이 최근에 하고 다닌 말이 이렇습니다. 어린이 죽은 사건 이야기했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해서 마음에 안 들면은 애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말했는데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네. 그러면서 이제 전광훈이가 하는 말이 저게 인간입니다. 개자식이지 저게. 우리는 낳아서 관계가 형성되는데 입양은 입양을 통해서 그 가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낳아서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되는 겁니까? 그럼 저 자식 문재인 너부터 바꾸라 이 자식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개된 현장에서. 이걸 지금 이렇게 하고 다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헐겁게 기소했고 또 무죄로 판단한 게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보면 이제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사건들 보면은 판사가 문제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있어요.
그 판사의 그 희한한 판단도 있고, 아니 왜냐하면 그 정광훈 사건 같은 기소가 어떻게 됐든 간에 사회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판단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판단한 걸 보면은 판사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기소할 때부터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되게 포슬하게 비어있는 그런 공소장을 많이 써요. 정광훈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일단 검사가 공소장을 엉터리로 쓰고 판사가 보기에도 이거는 적당히 떠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저는 열받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검찰청에 불려가가지고 네.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았어요? 진짜요? 피의자로? 어떤- 네, 피의자로 명예훼손으로. 아, 누구, 진짜요?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불교계 뭐 언론사를 상대로 그 지목을 하면서 거기에 국정원 직원이 들락거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한다고. 실제로 있었어. 그리고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지금도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직 확정 판결 안 났어요, 그것도. 누구는 거기에 국정원 직원이 상주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네. 실제로 조계종에서 그렇게 발표도 했었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계속 다퉈봐야 하겠지만, 아니, 확정 판결 안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일도 있었던 언론사라고. 그러니까 그런 언론사니까 거기서 나온 얘기, 그렇게 신뢰해서는 아니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그게 뭐 특별한 얘기도 했습니까? 사실을 전제로 의견 표시를 하신 거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예.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기소를 그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었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해도 불려가고 정광훈은 그런 얘기도 풀려나고 이게 왜 이러냐고 대한민국이. 그리고 누구는 검찰청사에 불려나가서 조사받고 누구는 서면 조사받고. 뭐야 이거 대체. 아니 변호사님. 네. 서면 조사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왜 그렇게 저 황교안 같은 사람들은 고위직 검사 출신의 사람들은 서면 조사받고 우병우도 서면 조사받았나 그렇죠? 네. 이번에. 네, 왜 그래요 도대체? 도대체 서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는 검찰 마음입니까? 그렇죠. 야, 근데 이 부분도 진한다, 진짜. 그나마 그 두 분은 서면 조사라도 받았죠. 어떤 분은 조사 자체를 안 받고 넘어갔어요. 조사 자체도 안 받고. 예. 그러면서 무혐의로. 그렇죠. 그 유명한 박모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박모 씨. 그분 같은 경우에는 조사 자체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왜 조사 안 했어요? 라고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압니까? 뭐 부른다 하고 나오겠어요? 나온다 하고 한들 대답을 하겠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불렀습니다. 그래요. 이제 검찰이 법원과는 다르게 우리 사회에 좀 더 심각한 어떤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법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를 해야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네. 하는 소극적 입장에 있는 것인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사건을 만들고 또 수사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좀 더 훨씬 클 수 크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설치가 되었고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모습은 정말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가 이 세 가지 권력이 정말 조화를 이뤄서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